네, 그 지난번 보셨던 114의 그 기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이제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공론화하는 거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채점자께서 어떻게 또 채점하시느냐, 그리고 출제자께서 본인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조금 필요해요. 사실은 무조건 이제 관연도 나왔던 거 이런 개념보단 왜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이걸 이제 아셔야 다음번에 이제 그 시험 보실 때 좀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전형적으로 전기안전 기술사는 산업안전 부분이 한 30% 정도 나왔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난번 113회도 그렇고 안전 분야는 거의 8, 90%,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안전에서는. 그래서 전기 분야 거의 뭐 90% 이상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종목 공부하셨던 분들은 되게 유리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관련 종목, 유사 그 관련 기술사 종목에 나왔던 관연도 분야가 같이 좀 혼합돼서 나왔던 그런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113에 나왔던 문제도 재차 뭐 문제에 대한 내용만 조금 바꿔서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실무 쪽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 실무적인 내용을 좀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답안 요구하는 것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3년 차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직무고시 관련돼 갖고 2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출자가 된 것 같습니다. 105회부터 쭉 보면 현재 평균적으로 한 7대 3 정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13회부터 해서 전기 부증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특색적으로 저 108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대 5 나왔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그 현재 이제 그 종사하는 그 분야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조금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5회부터 쭉 봤을 때는 한 3, 4년간 평균 보면 그래도 한 7대 3 정도의 비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험이 116회다 보니까 또 116회에 가서 전기 부분이 줄고 안전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기 분야만 계속 나오게 되면 전기 안전이란 그 분야가 조금 이제 그 내용이 퇴색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하실 때는 7대 3 정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혹시 합격을 하신 분들도 면접에 가시면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또 그 면접자께서 질문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안전 분야는 부가적으로 한 30% 정도는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교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감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격, 감전에 대한 정의가 뭔지, 그리고 그 이 감전에 대한 원인은 뭐 충전에 직접 접촉했다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접촉,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콘덴사나 케이블의 잔류 전화 등에 의해서 이제 감전이 되는데, 감전 사망하는 건 기본적으로 심장 부근에서 전류가 통과할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자, 전류의 크기, 전류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전원의 질, 그 직류보다는 교류, 그 통전 경로도 심장 부근, 시간도 길면 길수록, 그리고 이제 감전에 대한 조건도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이죠. 그리고 이제 주위 환경, 습기가 많냐 적냐. 그래서 이거 보실 때는 항상 위험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도는 그 통전 시간하고 전류 이런 것들이 다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유형을 공부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위험도는 뭐 통전 시간, 통전 전류 이런 것들이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정도에 대한 키워드만 보셔도 문제의 답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죠. 25점짜리라면 대책 정도는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대책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지난번에 111회 그 25점짜리 문제로 뭐가 나왔었냐면 직무고시에 전기사고 대응 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111회 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직무고시에 나와 있는 중대사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오는 중대재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직무고시 중대사고는 전기사업법 96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고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직무고시 내용 보시면 96조에 해당되는 중대사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감전사고하고 설비사고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사고 종류가 한 7개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일부만 이제 발췌했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2조에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사망자 1명, 뭐 3개월 이상 입원했을 때, 그리고 이제 10명 이상에 대한 질병자 발생했을 때. 그래서 직무고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무고시가 나왔던 배경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고시, 이 법령에 대해서 뭔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25점짜리 열화상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직무고시의 일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당권 변압기의 장단점 용도 설명은 이거는 이제 한 권선을 갖고 그 1, 2차를 혼용해 쓰다 보니까 장점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적이죠. 아무래도 동이 좀 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온도 상승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좀 있고 개통 안정도가 증가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그 퍼센트 임선수가 작다 보니까 단락 전류에 대한 부분이 좀 크고 그리고 권선을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1차 권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2차에 바로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제 그 당권 변압기의 단점이고요. 용도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승합기나 뭐 강압기, 뭐 기동 보상기, 그리고 실험실용에 쓰는 슬라이드 악스, 그리고 이제 철도 쪽에 보면 AT 급전 방식에 사용하는 게 당권 변압기 방식입니다. 접지선 굵기, 저압 접지선 굵기가 그 산정하는 공식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게 A는 0.052 아마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바뀐 거거든요.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제가 이제 문제풀이에 오타가 있는데요. 그 뭐 출처가 기술기준 판단 기준에 136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기술기준 19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내선 규정 부록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선 이제 접지선의 굵기 선정 시 고려 사항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기계적 강도나 내식성 그리고 이제 전류 용량, 전류가 뭐 충분히 흘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선정을 하는 게 이제 그 접지선 굵기 선정 시 고려 사항인데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이 공식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 세타는 뭐냐면 온도 상승의 한계를 놓고 본 거예요. 과거에 이제 0.052 IN의 의미 뭐냐면 이 최대에 대한 온도가 이때는 이제 150도였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게 바뀌면서 160도로 바뀌면서 세타 값이 이제 그 130이 된 거고 이 IN은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A는 이제 0.0496 IN으로 이제 식을 유도하는 그 문제가 되겠고요.
이거 한 3년 전인가 하여튼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 세타 값이 120을 썼어요. 120. 그래서 이제 값이 좀 커졌었는데 이 주위 온도가 이제 그 최고 허용 온도가 160도로 바뀌면서 이 값이 좀 떨어진 그런 그 변경점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딱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 나오면은 많이 봤기 때문에 눈에 딱 있는데 산출 근거를 설명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조금 이제 이거를 식을 안 풀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당황할 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1-5번 문제 혹시 이거 풀으신 분 계세요? 이 혹시 문제 시험 보신 분 중에 사실 계산 문제는 그 학원에서 강의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출제자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혹시 판단을 잘못해갖고 값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다라고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 주관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출제하시는 분은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접지계 통해서 GVT를 설치하는데 비접지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락 시에 그 계정기를 동작시킨 건데 이건 조건이 3상 중 한 선이 단선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2차 측이 나오는 각각에 대한 상의 전압이 몇 볼트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10점짜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비상의 휴지가 끊어졌다 했어요. 그러면 A하고 C만 남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 첫 번째와 세 번째 탭이 3300V 단상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류 흐름 보면 한쪽 방향은 이리 가고 있고 이쪽 방향은 가다가 이리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됩니다. 그럼 2차 측에는 이제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과 이쪽으로 가죠. 단지 이 단선된 이 비상에서는 전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이제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GVT가 지락 시에 190V에 대한 전압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푸는 걸 제가 이제 지락 시라는 전제를 놓고 이제 계산했는데 자, 190V에 세 개다 보니까 V1 같은 건 이 같은 경우는 190V에 세 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자, 요거 하나. 그리고 이게 Y축 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전압에 대해서는 3300의 그 상전을 봤을 때 루트 3. 그래서 이제 이거를 권선비로 봤어요. 권선비 얘를. 그 1650 뭐냐면 이 두 상에는 3300이 직렬로 걸렸기 때문에 요 한 부분에서는 3300에 50%만 걸렸다. 해서 1650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권선비에 걸리는 전압을 나타내서 이제 그 2차 측의 전압을 구한 건데 이렇게 하면은 (54점) 거의 9 정도 나와요. 값이.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루트 3하고 3은 나누다 보니까 소수점에 영향이 있어서 아마 정수로 55는 안 나오고 54.99 이렇게 나옵니다. 자, V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차 측이 전압 제로이기 때문에 2차 측도 제로죠. 그리고 V3 마찬가지로 V1과 같이 55V가 나옵니다. 단지 V4는 여기 그 V1과 V3의 벡터의 합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방향 보시면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V4는 자 V1 플러스 V3인데
값이 55 플러스 마이너스 55예요. 하나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은 제로가 된다는 거죠. V4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GVT 지락시라는 전제를 놓고 계산을 푸는 거고요. 이걸 좀 10점짜리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권선비라는 걸 딱 놓고 역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또 55가 나오는지. 여기 1차가 3,300이고 2차가 110입니다. 그러면 권선비 A는 30이에요. 권선비 A는 30. 그렇죠? 그럼 2차 측 V1을 볼게요. 1은 권선비를 갖고 1차 전압 만약에 VA0로 풀게 되면 3,300에 반만 걸렸기 때문에 이게 1,650이죠. 권선비가 30이잖아요. 30. 그렇죠? 이러면 정수 딱 55 나옵니다. 55. 이렇게. V2 같은 경우에는 자, V2는 권선비 똑같이 30을 하더라도 B0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V2는 제로가 되고 V3도 마찬가지로 30분의 1650 그러면 딱 55가 나와요. 그리고 V4는 그 1과 3의 벡터 합이다 보니까 전류 흐름이 서로 등을 지고 있다 보니까 합치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상 휴지가 용단됐을 때 걸리는 그 V1부터 4까지에 대한 값은 V1은 55V, V2는 제로, V3는 55, V4는 제로볼트가 걸릴 거다라고 이제 제가 계산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출제자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논리상으로는 이렇게 GVT 지락시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그 값하고 단순하게 권선비를 놓고 했을 때 값하고는 1차기 때문에 이 값은 맞는 거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풀이 집에 보시면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아마 이게 V2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V2. 그래서 그거 V3로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안전 쪽만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손을 떼고 그냥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5점짜리라면 좀 복잡해질 텐데 10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할 거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던 55에 대한 값은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안전 기술사 계산 문제 잘 안 나왔었는데 아까 4번 문제도 그렇고 5번 문제도 그렇고 뭐 두 개가 좀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6번째 문제는 절연형 보호구 5가지 나열하고 목적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13회 때 10점짜리로 안전장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전장구는 보호구 있고 방호구 이제 기타 뭐 검출용구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구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작업자한테 사용하는 그 안전 장구이기 때문에 그냥 신체만 보시면 돼요.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머리 절연모 있다는 거죠. 절연모, 절연 안전모. 자, 머리를 전기적 기계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안전모는 보통 A, B, E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낙하 방지, 뭐 물건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는 거. B는 추락 방지용. E는 이제 절연용이에요. 그래서 안전모의 종류는 A,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모 보시면 반드시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모는 이제 그 절연 보호구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런 장갑은 당연히 뭐 손 쪽. 그리고 가죽 장갑은 저런 장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쓰는 장갑. 그 절연이 몸, 특히 상반신 쪽. 그 절연 장화. 절연 장화도 있고 절연 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체에 대한 절연 보호구는 딱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전장구 나왔고 이번에 이제 절연 보호구 나왔습니다. 자, 7번째 문제. 그 보호 계정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오동작 방지 조건을 설명하시오. 이거는요. 건축전기 77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77회 때 10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 보호 계정기의 신뢰도 향상 쪽에 초점을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저거 디지털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거, 그리고 보호 계정기의 다중화, 여러 개 이제 중복돼 설치하는 거, 그리고 고조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노즈에 대한 부분을 그 보완시킨다 그러면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동작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건축전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재출제가 됐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손에 접근 한계는 앞니치 잘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그 내성기 정도 나와 있고, 근데 관련도 찾다 보니까 건축전기 72회 때 한번 나왔었어요. 뭐 그런 그 이유로 그 유사 분야로 해서 문제는 나왔을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등전이 하려면 표면적인 0.02 스퀘어미터 이상, 길이 0.2m 이상에 대한 모든 조치를 이제 다 일괄 접지하는 게 이제 그 등전의 접지고, 그리고 앞니치는 사람이 손을 뻗었을 때에 대한 그 범위 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제 사람이 딱 그려져 있으면 딱 좋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수직적인 면을 본 거고, 이건 수평적인 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쭉 뻗었을 때 대각선은 2.5m, 그리고 아래쪽으로 했을 때 1.5m, 그리고 측면에 했을 때 0.75m, 이렇게 해서 이제 앞니치에 대한 거를 구분을 한 겁니다. 교수님, 저 1.6가 어떤 교재는 저걸 2.5로 되어 있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이거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적이 없는데 여기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발판 쪽까지 가갖고 여기 됐을 때 가장 대각선 가장 멀게 2.5m, 여기서 내렸을 때 1.5m. 이거요? 1.25가 맞는데? 이거 내성기적 나와 있어요. 아니 거기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이게요? 아, 그거는 저거 아니에요 혹시? 그 내가 이제 수직 수평 쪽에 2.5m 이거 그 범위 내에 등전 전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 그거 아니에요? 수평 수직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용 접시설에서 앞니치는 이건 맞아요. 네, 그 말씀하시는 건 2.5는 그 병원 접시설 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기술기 좀 바뀌기 전에 통합 접지를 하려면 2.5m 이내 모든 금속체는 등전입 본딩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성배전 공학에 나오는 겁니다. 발성배전 쪽에 성배전 공학에 나왔던 문제인데 좀 이제 자기재, 요즘 그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사기 잘 깨지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폴리머 그 고분자 물질로 한 그 폴리머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이건 자기재에 대한 애자 여러 원인 3가지 이상을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 그 여러 원인 3가지를 딱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10점짜리 구성을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자의 구비 조건을 보면 일단 이상전압에도 뭐 충분히 견뎌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자연 환경 속에서도 전기적 표면 저항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뭐 코로나 방전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 원인 3가지 뭐냐면, 자, 그 우선 제조 시 애자 제조상의
자기질의 불량에 의해서 그 열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온도 영향. 직사광선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열을 받을 때, 태양을 받을 때는 온도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급냉하잖아요.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열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자를 제작하다 보면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거기 시멘트가 화학적 팽창이 일어났을 때도 애자의 열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자기적인 스트레스하고 코로나 방전, 코로나 현상에 의해서 이런 그 열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세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이쪽에 관련돼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애자의 열화 원인도 있어. 그러면 이 열화를 어떻게 검출할 건지, 정전 상태에는 어떤 걸 할 거고 활선 상태는 어떻게 검출할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화롭게 작성을 하셔도 답안 구성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답안 구성을 이렇게 했어요. 열화 원인이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애자의 구비 조건은 뭐가 있고, 또 열화의 원인은 뭐가 있다. 그리고 열화에 대한 검출하는 방법은 뭐 정전, 활선 상태 어떻게 검출한다. 이렇게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10번 문제는 가연성 물질에 대한 취급 시의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이에요. 연구반 쪽에서 이 문제를 이제 했었는데, 이 문제를 제가 하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속도로인가 자동차 엔진 오일 싣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일통이 공교롭게도 건너편 경차 위에 떨어지면서 화재 폭발 나고 2명인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다 이제 경차를 운전하셨던 분이 사망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이슈 때문에 우리가 전기 안정 측면에서 볼 건 뭐냐면, 이 가연성 문제 취급할 때 정전기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한번 모의고사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연성 물질이 하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은 많아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중에 석유류를 본 거죠. 대표적인 석유류. 그래서 이제 정전기 발생 원인은 이제 유동대전도 있고 마찰, 적하대전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액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대책 봤을 때는 뭐 발생원을 줄인 것도 당연히 대책이고, 그리고 축적 자체를 억제하는 거, 그리고 유속을 제한하거나, 그 유류다 보니까 탱크로리에서 유류 저장고 쪽으로 그 가연성 물질을 이송할 때거나 할 때 보면, 탱크 주입구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급적이면 불활성화해서 그 발생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환기 시설, 그리고 이제 장치에 대한 재배치를 통해서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가연성 물질에 대한 정전기로 인한 그 피해 방지 대책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단순 문제만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걸 선정하게 됐던 배경은 그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있어갖고 한번 이제 추측을 해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전기 안전 측면하고는 엮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내용을 연구반 쪽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자, 11번째 문제는 전기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답안 작성에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22,900V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순설비를. 근데 우리나라의 공시전압은 380 다음이 22,9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49. 가장 많이 쓰는 배전솔로이기 때문에, 수전실을 5개 했을 때 어떻게 출입을 통제할 것이냐. 기술 기준에는 4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긴 나와 있어요. 울타리 담을 설치해라. 그리고 출입 금지 표시해라. 그리고 자물쇠 장치를 해라. 그리고 높이는 울타리 높이하고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35kV 이하에는 5m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술 기준상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10점짜리 문제를 여기서 이제 끝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실무적인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시설을 관리하는데 5개 변압기든 아니면 수전 설비가 있어.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보호할 건지 외부인, 특히 이제 관계자 외 접근을 못하게, 아니면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위험시설이라는 걸 딱 해야 되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무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시험 나올 때 이거 기억나세요? 로크아웃, 태그아웃, 잠금장치, 표시장치. 지난번에 25점짜리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 이게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접목만 시키면 충분한 10점짜리 답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뭐 울타리 치고, 특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 같은 거, 뱀 같은 거 침입 못하게 보면 바닥에 놓고 울타리 탁 쳤어. 여기는 5m라고 딱 돼 있는데 이 밑에 하단부에 거리도 제한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아예 그냥 그물망 같은 걸 해서 뭐 파충류나 아니면 다른 곤충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침입을 방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그 관리하셨던 분들은 내용을 좀 충실하게 쓸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울타리에 대한 접지 공사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안전적인 측면이지 출입 통제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좀 거리가 있긴 있는데, 이걸 잘 접목해서 한다 그러면 문제 아주 쉽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수전 설비를 밖에 설치해.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 접근 못하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걸 놓고 하면 되는데, 기술 기준이 아니더라도 이거 뭐 다 하잖아요. 뭐 울타리 설치해라, 잠금장치 해라, 뭐 표시판 써놔라, 아니면 있죠. 출입금지 표시도 있지만 옆에다가 비상시에 긴급 연락처, 비상 연락망도 뭐 명시해라.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CT 포화 특성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건축전기 66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문제 하나 안 틀리고 그때 당시 이제 10점짜리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 포화 특성은 아시는 것처럼 여자 전류가 50% 상승하는, 그리고 전압이 10% 상승하는 출발 지점을 우리가 느 포화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특성이 크면 클수록 계전기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류기 포화가 빨리 돼버리면 2차 전력 감소하기 때문에 계전기가 동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A보다는 B 쪽을 좀 올려서 계전기용에서는 좀 포화 특성이 좀 우수한, 좀 큰 쪽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포화 특성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제 요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 거죠. 설명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답안 쓰는 요령이에요. 왜냐하면 자, 포화 특성을 알긴 알겠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 그럼 이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설명하고, 나머지는 CT의 그 기타 나머지 특성이 있어요. 나머지 특성, 뭐 그 과전류 강도나 아니면 그 과정수 정수, 이런에 대한 부분도 이제 후미 쪽에 넣어서 기타 이런 특성도 CT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완을 좀 하면 전혀 뭐 틀린 내용의 답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 특성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넣어준다 그러면, 어쨌든 뭐 CT에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답안도 전혀 다른 뭐 출제자가 의도한 그 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자, 정전 작업 시에 작업할 때, 작업하기 전, 작업하기 중, 작업하는 중, 그리고 작업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안전조치 측면에서 그 설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국제사회안전기준협회 보면 정전작업 절차 5가지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작업 전에 전원 차단해야죠. 차단하면 투입을 방지해야죠. 로토 장치가 들어가겠죠, 여기.
그리고 작업 장소가 진짜 무전압이 된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전압이 됐다면 자, 삼상 단락 접지든 단상 단락 접지든 실칠해서 오송전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시자든 감독자든 작업 장소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ISSA에서 얘기하는 정전 작업 5대 수칙이고요. 자, 여기서 작업 전, 중, 후에 대한 안전 조치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 작업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전 작업할 때. 자, 작업자 책임자가 있어야겠죠. 책임자가 있으면 됩니까? 작업자도 있어야죠. 자, 뭐였어?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야죠. 안전에 대한 것도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할 건지 분담도 해야죠. 그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 확인, 계획 이런 부분이 작업 전이고, 작업 중에는 뭘 하겠습니까? 작업 중에는 관리 감독이 관리 감독,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완전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단락 접지나 이런 것들이 했는데 제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방호 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지, 작업 중에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관리 감독, 감시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 끝난 다에는, 자, 작업이 끝났어. 그때는 가장 먼저 뭐냐면 사람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안전 기술사 답안은 무조건 하고 인적, 물적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그 색깔에 들어가야 돼요. 사고 났는데 인적, 물적 재산 피해가 없어. 그럼 전기안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는 목적은 분명히 첫 번째 사람이 보호고 두 번째는 물적 재산 보호예요. 하기 때문에 작업 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투입된 인원에 대한 확인을 한다는 거죠. 5명 투입됐는데 5명 제대로 다 있는지, 그리고 자, 원상복구한 거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사용했던 공구들,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축 건물이든 보수공사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천정석 이런 데 보면요, 자재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쓰다 남은 자재 그냥 다 놓고 오고, 공구 다 놓고 오고, 사실.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 보는데, 일단 공구 장비 확인해야죠. 그리고 단락 접지 용구, 이런 표의 용구 다 철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개폐기를 투입하는데 이것도 다 단계별로 투입을 시작을 해서 송전을 개시하면 이제 작업 후 마무리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가 정전 작업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냥 평상시 업무 하시면 평상시 업무 생각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정전 작업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래서 이제 전체로 봤을 땐 개통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는 이렇게 그 내용을 쭉 봤고요. 아마 1-5번 문제만 뺀 나머지는 답안을 충분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정이지만 5번 문제는 다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논술을 요구하는 그 25점짜리입니다. 2-1번에 이제 첫 번째 지중 케이블 포설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종류가 3개지 있죠. 직접 매설식 있고, 암거식, 관로 연식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딱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압력을 받을 만한 장소는 매설 깊이가 1.2m, 받지 않는 장소는 0.6m로 되어 있었어요. 여태까지 계속. 그런데 기술 기준이 바뀌면서 관로 인입식만 얘가 1.0m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맨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25점짜리다 보니까 포설 방식만 놓고 설명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 2.5, 3페이지를 작성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관련 기준은 판단 기준 13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력 케이블 중에 지중 전설로는 어차피 시작할 때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전선로를 지중으로 할 때 어떻게 이제 계획식 고려할 거냐. 그래서 뭐 시설 방법이나 구조나 어떤 케이블의 뭐 가압 장치 시설이나 그리고 피복 금속체 접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피뢰기 시설, 가공하고 지중하고 교차하는 지점엔 피뢰기를 설치를 합니다. 임피던스 변화가 큰 지점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한 고려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갔을 때, 자, 전력 케이블 시공 방법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 자, 직접 매설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설하고 적용 장소는 어딘지, 그리고 관로식이나 암거식도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시설하고 적용 장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나열해 주시면 이 답안의 중심인 전력 케이블 지중화 했을 때 이제 시공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서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비교표 만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표로. 그래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혹시라도 앞에서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서술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장단점을 비교를 한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이제 맺은말 하시면 뭐 이 지중 케이블의 포설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림 같은 거 조금 이제 그 원활하게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뭐 매설식, 관로식, 안거식 전체 다 그리면 좋긴 좋지만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거 한두 개라도 그림을 또 같이 그려주시면 뭐 괜찮은 답안에 대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조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전기안전 110회 25점짜리로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고조파에 대한 전체적인 거 물어본 겁니다.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고조파 특히 비선형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전압과 전류에 대한 그 변화 관계가 비직선 상태에 대한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비선형 부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발생 원인 인자 보면 고속 스위칭을 하는 반도체 소자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유도로 같은 전기로 같은 것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조파 영향은 일단 가장 우리가 눈에 띄을 수 있는 과열이에요. 손실이 열로 나기 때문에 일단 과열이죠. 열이 나게 되면 손실이 크게 되면요 소음이 나고, 소음이 나게 되면 진동도 납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연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계전기에 대한 오존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콘덴서 과열 및 소선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그 대책을 보면, 자, 저감 대책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조파에 대한 얘기는 뭐 어떤 종목이든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고조파 저감 대책이야. 그럼 자, 정류의 차수를 늘려, 자, 리액터를 설치하고 필터인데 이거는 뭐냐면 수동 필터, 능동 필터가 있다는 거죠. 자, 역류를 개선해, 개통을 분리해, 그리고 그 정기적인 강도를 높여, 그리고 기기 내량을 증대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조파 저감 대책에 대한 부분은 뭐 저는 이게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정리필 역계전기 하면 이제 거의 고조파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 전기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나오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감 대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중성성 그 영상 고조파 재고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요, 혹시 그 국가 건설 표준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국가 건설 표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던 것 중에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이라는 책자 보셨죠? 그 기준.
그때 2011년 판이 마지막인가? 그 있었어요. 하여튼 그 5년마다 나와요. 5년마다 나오는데 2011년 나오다 보니까 2016년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가 건설 표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상에 국가 건설 표준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실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 고조파 억제 대책해 놓고 고조파 감쇄 기능이 있는 변압기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변압기입니다. 사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사실 예측한 거는 고조파 얘기 나오면 하이브리드 변압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드 변압기에 대한 문제가 건축 전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조파의 대책 중에 사실 하이브리드 변압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사 표현으로 이제 국가건설 표준 쪽에 고조파 감쇄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변압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폭구조 종류는 지난번 113에 25점짜리 나왔었어요. 그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방폭구조 선정 시 고려사항 이 문제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죠. 그 선정 시 고려사항이나 구조 특성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방폭의 개념 뭐겠어요? 자, 폭발에 대한 위험성은 위험성 분위기하고 점화원이 같이 존재했을 때 발생이 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점화원을 제로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방폭으로 가는 거죠. 방폭으로. 그래서 방폭에 대한 원리는 점화원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격리시키든지 안전도를 증가하든지 또 점화 능력 자체를 본질적으로 억제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구분하게 되면 0종, 1종, 2종으로 구분해요. 늘상 위험한 곳은 0종이고 평상시에 간헐적으로 위험한 분위기는 1종,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상 상태에서의 위험한 분위기를 2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폭 구조는 모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자, 이게 영어 단어 그냥 하나 외웠어요. 그냥 도, 페임, 퀸이라고 외웠어요. 자, D 내압, 제로는 O는 유입, P는 압력, E는 안전증, I는 본질 안전, M은 몰드, Q는 충진, N은 비점화. 이게 방폭 구조의 종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그 타이트한 본질 안전은 소규모에서만 써요. 그래서 특히 이제 IA, IP로 표시하는데 IA만 영종 장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IA는 그 이중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IB는 이제 단일 안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소규모 이게 동작결 1.2V 이하, 25mW 이하 이 정도의 동작한 소규모 회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는 자, 용기가 내부로 폭발도 하면 안 되고 그 외부에 점화를 시키면 안 되고 그 표면 온도가 또 높으면 안 되고 해서 내압 방폭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따지는 그 내용은 저겠죠. 최대 안전 틈새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최대 안전 틈새가 0.9mm, 0.9에서 0.5, 얘는 0.5. 여기서 이제 내압 방폭 구조에서는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압력 방폭 구조는 불활성화 가스, 프레시한 가스를 계속 주입을 하면서 내부에 양압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점화으로부터 격리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1, 2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입 방폭 구조는 그러니까 오일 속에 넣는 거예요. 점화원 자체를. 그래서 1, 2종에 사용을 하고 있고 안전증은 역시 1, 2종에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도로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몰드는 점화원 부분을 컴파운드로 충진한 거고요. 그리고 충진 방폭 구조 Q는 그 점화원 부분을 이제 석영이나 유리 입자로 채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종만 쓸 수 있는 비점화 방법 구조는 기기가 정상 작동이나 그 비정상 조건에서 주위에 이제 점화원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가 이제 비점화 방법 구조 N으로 표시하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이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방을 구성하신다 그러면 자, 처음에 이제 방폭에 대한 의미가 뭔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의 방폭에 대한 원리, 기본 원리가 어떤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위험 장소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방폭 구조별로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종류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적용되는 장소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저희 모의고사에서도 좀 몇 번 다뤘던 거고요. 이걸 이제 선정했던 배경은 뭐냐면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충전. 자, 우리나라 사람 성격상 완속은 안 맞아요. 빨리빨리 문화를 주장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천천히 기다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빨리 급속으로 해야죠 그냥. 근데 완속 같은 경우에는 용량도 작지만 충전이 한 4시간 반 정도 이상 걸려요. 완속의 특성은. 근데 급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작사별로 좀 틀리겠지만 전압도 높고 급속도로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 이게 이제 완속과 급속에 대한 차이인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 비교를 해본 거 보시면 자, 급속 충전은 한 50km 돼요, 용량이. 근데 완속 같은 경우는 2km가 돼요, 2km 정도. 당연히 급속이다 보니까 충전 시간 짧죠, 이렇게 한 30분 이내로. 근데 이거를 왜 저희가 전망했었냐면, 자, 전기차가 많이 늘어가고 있어. 근데 가장 큰 건 충전시설일 거예요, 충전시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어느 아파트 1000세대에 한 100대를 갖고 있어요.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자, 100대가 완속을 하겠습니까? 다 급속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 50km짜리를 100대를 했어요. 그러면 5000km야, 5000km요. 5000km 동시에 걸린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전망했던 이유는 전기차가 증가 추세인데 가장 취약한 게 이게 준비가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완속 급속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출제 경향의 문제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 해서 한번 그 자동차, 전기차의 충전 방식에 대한 걸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속과 급속에 대한 내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시설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내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압 전로에 대한 우리 저압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충전 장치, 그리고 뭐 충전 케이블, 부속품도 있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는 보호 장치도 필요하죠. 그리고 접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동차를 충전할 때는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하게끔 뭐 버팀목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나의 시설 기준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그 구성도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자동차는 그 엔진 해당되는 부분은 다 AC 모터예요. AC 서브 모터이기 때문에 DC 충전하고 있는 축전지를 갖고 있으면서 AC 모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인버터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자동차 구성 요소에는. 근데 지금 DC에서 DC가 왜 필요한 거죠? 완속 충전 밑에서 보면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컨버터잖아요. 컨버터. 자, DC를 바꿔놨어. 그래서 여기에 이 DC-DC는 물론 저도 이 배터리에 대한 거를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평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DC에 대한 부분을 그 평활작용 거의 직선화되기 위해서 해주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컨버터에서 DC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필요가 없을 텐데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이제 어디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중요도 본다 그러면 그만큼 축전지 배터리에 정전류 정전압에 대한 디시전을 공급하려다 보니까 다시 한번 평활 작용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했어요. 그냥.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가장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만드신 분들이 가장 잘 알겠죠. 이거는. 네.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 이거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UPS나 이런 게 보시면 없는데 특별하게 이게 있는 이유는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급속하고 완속하고 충전 단자가 좀 틀려요. 이게 보면 충전 방식 보면 차데모, 콤보, AC, 삼상 충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차데모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완속 급속이 틀립니다. 사실은 커넥터가 틀리고 콤보는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커넥터가. 근데 이제 조 같은 경우는 이제 DC-DC에 대한 부분은 아마 평활 작용 때문에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그리고 전기자동차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겁니다. 사실 충전하는 것도 충전하는 거지만 돈 받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전력회사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충전 장치를 갖다가 하는데 별도로 다 할 거냐. 자, 이 천재에 있는 우리 인프라 갖고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이디어 나온 게 저거 있었어요. 가로등. 가로등 다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전기차를 급속하게 좀 충전해야 돼요. 우리 막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는 주사 많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많이 갈다서 방류 다 됐어. 그러면 조치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뭐 충전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가로등에 있는 전원을 쓸 수 있다면 거기에 무단 써서 물론 이제 전기차에서 사용했던 전력량만 전력회사에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이거 갖추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공서나 뭐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충전 시설이 있어요. 많이 좀 늘었긴 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도로회사의 충전 인프라는 아직 구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이제 종목에서는 한번 이제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야, 그럼 가로등에 있는 전원을 쓰면은 불필요하게 뭐 추가로 하지 않아도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단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만 어떤 우리가 고유의 IP를 지정해서 그 차가 만약에 사용했으면 그 차에다가 그냥 요금만 부과하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 불법 주차 딱 걸리면 차량 넘버만 있으면 바로 날라오잖아요. 며칠 안에 요금이 아니 벌금이지. 그런 것처럼 가로등도 그런 거 접목하면 충전시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5번째 추락 경과에 따른 전기화재를 분류하고 예방 대책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는 이제 사실 화재 원인 중에 방화가 많아요. 실화도 많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뭐 원인이 밝히지 않으면 뭐 전기화재가 많다. 그래서 이제 전기화재가 좀 중요하죠. 이것도 전기가 이제 문제를 다뤘었는데 다뤘던 배경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병원이나 시장에서 화재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이 화재 원인이 전기라고 봤을 때 전기 화재에 대한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뭔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많죠. 전기는 일단 열이 나야 되니까. 자, 과전류, 뭐 단락, 스파크 일어나죠. 누전, 과열, 열적 경련 변화, 그리고 이제 스파크 뒤에 이제 아크프렛이 나오죠. 그게처럼 그리고 이제 절연 열화 등등으로 해서 이제 전기 화재의 원인을 볼 수 있고 낙뢰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대책은 뭐 누전 타당 설치하고 전선의 굵기 아주 굵은 거 좋죠. 그리고 이제 뭐 문어발식 배선도 억제하고 그리고 평상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지 관리 철저히 하는 거예요. 절연 저항도 추정하고
누설 요소도 측정하고 해서 그 평상시에 대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그게 하나의 대책일 수도 있습니다. 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문제 추락인가 요 문제. 요 문제가 보면 또 전기 화재를 나누는 부분에서 추락 경고하고 발화 경고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하하고 발하고 뭐가 틀려? 아니, 발하고 추락하고 그 틀리는 게 네. 이 과절이나 이런 단락 같은 거는 발화 쪽으로 이렇게 보고 배선이라든지 배선 기구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추락 경고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봤어요. 불이 나왔어. 불이 나온 경로. 예. 그래서 제가 왜냐면 추락 경과가 그냥 그 내용 그냥 보면 불이 나오는 경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100% 맞을 수는 없는데 여기서 내용 다루는 거의 8, 90%가 한자예요. 그래서 이 용어 설명할 때 이거를 한자로 풀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한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자로 그냥 보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냥 판단은 그렇게 해요. 제가 판단은 불이 나왔던 경로, 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 이렇게 풀었는데 요게 사실은 그 언제지? 다른 건축 전기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가.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걸 다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불꽃이 나오는 그냥 경로. 어차피 불꽃이 나와야 불이 나잖아요. 아니, 그쵸. 다른 그 책에 보니까 이걸 또 이렇게까지는 안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 전기 화재라고 이렇게 딱 하지 않고 그 출하에 대해 딱 이렇게 꼬집어 갖고 물었다면 그 출하고 발하고 이렇게 보는 그 책이 좀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 여긴 특별하게 또 전기 화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기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된 경로 이렇게 본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그냥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정전기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대책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대책 딱 끝났는데 그 맺은말 하실 때는 항상 보면 좀 이상적인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맺을 때 이상적인 얘기. 왜냐하면 자 불꽃이 났어. 참 그럼 불꽃이 날 때 이런 거에 대한 후차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시설이라면 자 소방 시설도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불꽃이 나면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자 인라인 시켜. 요즘 투척식 소화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기자재 같은 경우는 불이 그러니까 화재가 예상된다면 거기에 아주 그 성능이 우수한 소화 시설까지 넣어서 불꽃이 발생된과 동시에 자 소화시켜 버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그 향후 우리가 연구할 과제라고 해서 해보시는 것도 뭐 전혀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내용도 한번 매진만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교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변전시 설계 시 환경 대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환경 대책에서 자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다룰 때는 발전실이나 전기실에 대한 그 설치 시 장소 설치 시 고려 사항을 고민했었는데 그게 나왔던 배경은 뭐냐면 바로 침수예요. 침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거의 발전실, 전기실 다 지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수가 되다 보면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비상발전이 있어도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침수에 대한 걸 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자 수변전 설비 설계 시에 환경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자 환경 대책을 보면 주변의 환경을 좀 보호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 소음, 진동. 자 소음도 있으면 안 되죠. 자 진동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하면 좋죠. 그래서 대책이 뭐냐면 저소음 기기 쓴다거나 아니면 방음이나 흡음 장치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방진 패드, 방진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소음 진동을 잡는 하나의 대책이 되겠고요. 자, 그 가스, 우리 가스 차단기 보면 가스에 대한 유출 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발전 설비 보면 디젤 같은 경우 매연도 많이 나잖아요. 사실 디젤보다는 뭐 가스 터빈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름 유출 보면 저희 그 유입 변압기에 보면 절연유가 PCBS 폴리어마 비펜이라는 그 절연유 성분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토양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걸 사용하지 거의 않는데, 물론 이제 오래된 절연유는 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서 뭐 몰드 형식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지부절 설치해서 PCBS 이거에 대한 거를 누출을 좀 방지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외관 측면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가공보다는 주중이 좋죠. 물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 지하 변전소, 그리고 가급적이면 큐비컬 형식, 그리고 이제 뭐 지하의 시스템도 하나의 이제 외관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자, 온습도에 대한 부분도 되도록이면 항온환습이 좋죠. 뭐 온도도 관리하고 습도 관리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 유지비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온습도 환경에 대한 개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기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해나 진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자, 기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침수 대비해서 배수 시설을 좀 강화한다거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그 지진, 요번에 이제 내진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뭐 지난번 이제 포항, 경주에 나타난 그 지진 문제 때문에 지진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환경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